혹시 이런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많은 걸 이뤘는데 네. 여기서 또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이번 생은 뭐 망했다, 막 이생망 막 이런 막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들 집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지금 투자를 5년 가까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새로 이제 실거주하는 이제 아파트에 처음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특히 이제 부동산 공부를 처음 했을 때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욕심이 너무 많아요. 집을 처음부터 뭔가 꼭 좋은 데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다못해 뭐 넓은 평수에 뭐 전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그 돈을 깔고 앉는 것보다, 실거주하는 집에 깔고 앉는 것보다 그걸로 뭔가 대출을 일으키거나 투자금을 가지고, 다른 걸 통해서 좀 더 내 자본금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거주를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히 또 젊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너무 좋은 조건에서 막 살려고 욕심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뭐 월세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데서 투자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아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네, 실거주할 집을 천천히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생에 망했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네. 최소한 얼마는 모아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2천만 원 들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물론 그때는 이제 대출이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나았을 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얼마 전에도 제가 임장을 갔다 왔는데 한 3천 정도 갭만 있어도 아직도 서울 안에서 볼 수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갭으로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집 아니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집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뭐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저도 요즘에 계속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만 들고 있어도 뭐 평수는 조금 작을지라도 충분히 그런 데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이제 뭐 평수나 이런 위치에 대한 그런 욕심을 좀 버리고 내가 뭐 서울 외곽 이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시작을 한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서울 핵심지 안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목표를 다들 뭐 서울 뭐 강남에 살고 싶어 그런 욕구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지 안으로 진출하는 게 목표인데 조금씩 저도 그 핵심지 안에 들어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바라지 않고 그런 데서 시작을 하면서 내가 투자를 계속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은 네. 촬영 끝나고 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제 채널에 나오셔서 네.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요즘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자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면 사회적 인식이 네. 뭐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투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네. 대부분 다들 그냥 근로소득만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회사를 퇴사를 하고 지금은 자본소득이랑 사업소득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이 된 상태인데 네. 거기에 가는 길목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 투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더더욱이 정말 뭐 금수저도 아니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주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네. 주택 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투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주택 투자만 생각을 하고 뭐 투기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욕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궁극적으로 제 투자 가치관이 주택 투자만 해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만들어진 부동산만 내가 어떻게 보면 사는 입장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공급을 하는 약간 이제 디벨로퍼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다 시작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작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공급자 입장이니까 요즘 집이 많이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저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빌라나 아파트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지만이 그 단계적으로 밟아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신데 네.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네. 당첨이 된 거예요? 서울에 청약 당첨되기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에 보면 뭐 1순위, 2순위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1순위로 해서 당첨이 된 건데 네. 사실 이게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때 뭐 청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그 인천에 위치한 이제 썩빌이라고 불리죠. 네. 썩은 빌라를 하나 낙찰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제가 1주택자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하마터면은 여기 그 어머니 점수 가점을 날릴 뻔했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그 썩은 빌라 샀던 게 이게 이제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억 3천이 넘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다행히 그때 제가 샀던 게 이제 8천만 원짜리 빌라를 샀었는데 그 금액이 다행히 넘지 않아가지고 1순위 조건에 들어갔었는데 만약에 못 모르고 다른 빌라를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 아파트 청약은 이제 꿈도 못 꿀 뻔했죠. 네. 혹시 여기 청약됐을 때 당첨 점수가 몇 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첨 점수가 60점이었어요. 60점이 상당히 높은 점수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60점이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청약을 넣을 때만 하더라도 네, 60점이면은 웬만한 서울 아파트는 노릴 수 있는 그런 점수였어요. 야, 어머니가 그럼 청약도 오래 넣고 그냥 가점이 많이 있으셨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무주택 기간이 좀 길었던 게 네. 점수가 좀 많이 반영이 됐고 부양 가족 수도 많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되게 길었어가지고 그게 당첨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주택 그 청약통장이 지금은 그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청약저축통장, 뭐 예금통장, 부금통장 막 있었는데 그때 청약저축통장을 처음에 들고 계셨어가지고 그게 보니까 이제 공공분양만 가능했던 통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게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청약통장이 공공분양 당첨되려면은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최대 점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모르시고 2만 원씩만 넣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입 기간은 되게 긴데 점수가 너무 낮아 버리니까 네.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민간으로 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청약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 이게 계속 통장을 들고 가야 되나 바꿔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거를 이제 민간 통장으로 바꾸고 나서 넣자마자 여기가 바로 됐거든요. 한 번에. 다행히 점수가 어머니 점수가 높아가지고 한 번에 당첨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할 때 만약에 제가 멋모르고 계속 막 낙찰받고 다른 투자했으면은 아마 절대 여기는 안 됐을 거거든요. 네. 일단 무주택 기간이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 뒤에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다행히 내가 주택이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 점수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당첨이 될 수 있었어가지고 또 그에 맞게 좀 공부를 딱 그 시기에 맞게 잘했던 게 좀 많이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청약이 돼도 뭐 중도금 대출도 안 된다 말이 네. 많은데 네. 여기는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잔금대출 실행해주는 은행들이 직원분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따가 상담을 좀 받아볼 건데 최대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좀 많이 받아서 투자금을 좀 적게 묶이게 하면서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러면 월 납입하는 그 이자나 이런 게 부담되지 않을까요? 완전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났고 조금씩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지만 이에 맞춰서 저도 이제 현금 흐름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언젠가는 이게 이제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계속해서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고 작년부터 이제 사업도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그 현금 흐름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자도 계속 내야 되고 100만 원 이자 낼 거 뭐 나중에 금리가 더 올라서 120만 원, 130만 원 하면은 계속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좀 준비를 해놨어가지고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